새벽 5시 평양 외곽 비밀 연구소에 불이 꺼졌습니다. 동시에 3개의 상황실에 붉은 경보가 켜졌죠. 그들이 찾는 사람은 한 명, 생화학 엘리트 이수현이었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 남은 건 딸의 심전도 사진과 한국병원 진단서뿐이었습니다. 국가 기밀을 지키려는 체제와 아이를 살리려는 엄마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국경은 봉쇄됐고 서치라이트가 얼음 위를 긁었어요. 지금부터 세상의 추격과 한 엄마의 선택이 어디로 향했는지 확인하시죠. 저는 이수현입니다. 38세, 평양에서 생화학 연구를 담당하던 과학자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온 세상의 추격을 받고 있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날 새벽 5시 평양 외곽의 비밀 생화학 연구소에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연구소는 국가 최고 기밀 시설이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특수부대원들이 건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저를 찾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곳에 없었어요.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던 일이었거든요. 연구소 지하 3층에 있는 제 연구실은 텅 비어 있었고 컴퓨터는 이미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 상태였어요. 보안팀이 아무리 복구를 시도해도 찾을 수 없었죠. 그 시각 워싱턴의 중앙정보국 상황실에서는 빨간 경보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모니터에는 생체 코어 여성 이동이라는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담당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서울의 국정원 상황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반도 상황을 담당하는 모든 분석관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인공위성이 북한 전 지역을 스캔하기 시작했고 중국 국경 지역의 감시 카메라들이 일제히 가동되었죠. 러시아 국경 수비대에도 특별 경계령이 내려졌어요. 도대체 저는 누구였을까요? 제가 연구소 책상 위에 남겨둔 것은 단 2가지였습니다. 딸 소연이의 심전도 그래프가 찍힌 사진 1장, 그리고 한국병원 진단서 스크린샷이었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메시지였죠. 저는 국가 기밀을 팔려는 배신자가 아니라 딸을 살리려는 절망적인 어머니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구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수현이라는 과학자가 가진 정보의 가치가 너무 컸거든요. 북한 전역에 검문이 설치되었고 모든 국경이 차단되었습니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심지어 작은 시골길까지 모든 곳에 검문소가 설치되었어요. 체제 대 어머니의 정면 충돌이 시작된 거죠. 한쪽에서는 국가 기밀을 지키려는 거대한 시스템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딸을 살리려는 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의지가 있었어요. 승산이 있을 리 없는 싸움이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평양에서 인정받는 엘리트 과학자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는지 말이에요. 왜 하필 저였는지, 왜 모든 정보기관이 동시에 움직이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싶으실 거예요. 그 답은 제가 숨겨놓은 작은 USB에 있었어요. 손톱만큼 작은 그 장치 안에는 단순한 기밀 정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에 관한 정보였어요. 연구소 컴퓨터 모니터 한 구석에 흐릿하게 보이던 대한민국 병원 로고를 기억하시나요? 보안팀이 나중에 발견한 그 이미지가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파괴가 아닌 치유를,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한 과학자였어요.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는지 그 이유는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에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을 살리기 위해 세상과 맞선 이야기 말이에요.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특수부대가 연구소 지하실까지 수색했지만 저는 이미 사흘 전에 그곳을 떠났어요.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 계획의 시작은 절망이었습니다. 제 딸이 쓰러진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거든요. 연구소 보안팀이 제 개인 컴퓨터를 조사했을 때 발견한 것은 놀라웠어요. 북한의 생화학 무기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의 의료 프로토콜 자료였거든요. 심장 수술 성공률 90%라는 숫자가 적힌 메모도 있었죠. 제가 며칠 동안 밤새워 번역하고 정리한 자료들이었어요. 그때서야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수현이라는 과학자가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딸과 함께 북한을 벗어나기 위한 위험천만한 여정을 시작했거든요. 국경수비대에 내려진 명령은 간단했어요. 이수현과 딸을 무조건 사살하라는 것이었죠. 생포가 아닌 사살 명령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가진 정보가 중요했다는 뜻이겠지만 정작 그 정보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가장 뛰어난 생화학 연구자 중 한 명이었어요. 김일성 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죠. 국가에서 주는 훈장도 여러 개 받았고 당에서도 인정받는 엘리트 과학자였어요. 제가 개발한 생화학 방어 시스템은 국가 기밀 중의 기밀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딸 소연이가 쓰러진 그날 말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연구소에서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소연이가 체육 시간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소연이는 16살이었어요. 밝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죠.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평양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을 때 의사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선천적 심장 결함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아주 복잡한 형태의 결함이었죠.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북한의 의료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만든 완벽한 방어 체계가 무슨 소용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국가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어 왔지만 정작 제 아이 하나도 지킬 수 없었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생화학 무기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시스템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딸의 심장을 고칠 수는 없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만난 간부 부인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평소에는 저를 높여주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죠. 누군가는 수근거렸어요. 저렇게 똑똑하다던 과학자도 자기 딸 하나 못 고치냐고 말이에요.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소연이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소연이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전염병도 아닌데 마치 피해야 할 존재처럼 여겨졌어요. 담임 선생님조차 소연이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죠. 북한 사회에서 병든 아이는 부담스러운 존재였거든요. 남편 철민이는 당 선전부에서 일하는 간부였어요.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죠. 김정은 위원장의 교실을 선전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딸의 병을 알고 나서는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연이를 한국으로 보내자고 했지만 철민이는 체제 충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매일 밤 우리 부부는 싸웠어요. 철민이는 당에서 인정받는 간부였기 때문에 가족의 탈북이 발각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어요. 자신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도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라디오를 들었어요. 남한 방송에서 나오는 의료 뉴스를 몰래 청취한 거죠. 한국의 심장 수술 기술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심장 수술 성공률이 90%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숫자를 메모했어요. 그 메모를 작은 USB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숨겨놓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치료 프로토콜, 심지어 의료비 지원 제도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소연이는 제가 어릴 때 읽어주던 그림책을 좋아했어요. 특히 바다 너머 아름다운 도시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을 반짝였죠. 어느 날 소연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을 봤는데 밤하늘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강 위에 비치는 야경이었어요. 한강이라고 작게 써 있더라고요. 소연이에게 물어봤어요. 한강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소연이는 수줍게 말했어요. 책에서 봤다고, 언젠가 가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연이의 소원을 꼭 이뤄주겠다고요. 그 강을 실제로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가 단호하게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복도에서 무너져 앉은 저를 본 사람들의 시선도 잊을 수 없었죠. 동정과 경멸이 섞인 그런 시선들이었어요. 저는 평생 국가를 위해 연구해왔어요. 생화학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매일 연구소에 출근해서 실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지키고 싶은 가장 소중한 존재는 지킬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남한 라디오를 들었어요. 의료기술에 관한 뉴스, 심장수술 성공 사례, 무료 치료 지원 제도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죠.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USB에 차곡차곡 저장했어요. 처음에는 막연한 희망이었지만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갔어요. 소연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던 어느 날 밤, 저는 드디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소연이의 심장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답을 주지 못했어요. 몇 달, 아니면 몇 주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날 저는 평양 시내의 한 찻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연구소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부부 같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브로커 부부였거든요. 남편은 김성우, 아내는 박영이라고 했죠. 성우 씨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영희 씨는 상냥해 보였지만 눈빛이 예리했죠. 이들이 하는 일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제3국으로 사람들을 빼내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위험한 사업이었죠. 성우 씨가 제시한 조건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위조 신분증 제작비, 이동 경로 안내비, 중국 현지 체류비, 그리고 한국까지의 이송비까지 모든 비용을 명시했죠. 총 금액은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소연이의 급성 발작 가능성 때문에 의약품과 산소캔 확보가 추가 미션으로 들어갔어요. 의료 장비를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의료 장비가 극도로 부족했거든요. 특히 휴대용 산소 공급 장치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성호 씨는 중국에서 미리 준비해 놓겠다고 했지만 국경을 넘기 전까지는 소연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철민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격렬한 대화를 나눴죠. 철민이는 자신만 북한에 남으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자신이 책임지고 소연이와 저를 보내겠다고 했죠.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추적을 늦추겠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철민이가 남으면 인질이 될 뿐이라고 말했거든요. 당국에서는 철민이를 고문해서라도 우리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할 것이 뻔했어요. 그리고 결국 철민이도 처형당할 게 분명했죠. 가족이 함께 가거나 함께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영희 씨와 따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도 딸을 둔 어머니였거든요. 영희 씨가 말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북한에서 아이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어서 중국으로 넘어갔던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안다고 말이에요. 영희 씨는 자신의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사진이었어요. 자신의 딸이라고 했죠. 지금은 한국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성우 씨가 중간중간 받는 전화였죠. 누군가와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거든요.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혹시 내부에 밀고자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성우 씨의 휴대폰 화면을 흘깃 봤는데 어떤 앱이 실행되어 있었어요. 지도 같은 것이었는데 빨간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의 동선을 누군가 추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 병원의 치료 프로토콜 자료를 프린트해서 USB에 저장했죠. 이 자료들은 익명으로 구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한국 의료진에게 전달하면 소연이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USB에는 다른 정보도 함께 저장했어요. 북한의 생화학 무기 정보가 아니라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였어요. 북한과 한국의 의료 기술 차이, 치료 성공률 비교, 의료진의 전문성 분석까지 상세한 데이터였죠.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소연이는 제 준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소연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저는 소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소연이가 그리던 그 강을 보러 간다고 말이에요. 소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한강을 볼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꼭 보여주겠다고. 소연이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야경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철민이와의 마지막 대화는 정말 힘들었어요. 철민이는 끝까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잃을 수도 없다고 했어요. 결국 철민이도 함께 가기로 결심했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성우 씨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있었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한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체포되면 고문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압록강을 건너는 날 말이에요. 새벽 3시, 우리 가족은 성우 씨와 영희 씨와 함께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기차로 이동했어요. 위조 신분증 덕분에 별 문제 없이 도착할 수 있었죠.
어둠 속에서도 저는 소연이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어요. 가방 속에 넣어둔 간이 심전도 측정기에서 나오는 미세한 알람음이 제 심장 박동과 함께 뛰는 것 같았거든요. 소연이는 긴장했지만 의외로 침착했어요. 엄마와 함께라면 괜찮다는 표정이었죠.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할 때는 다행히 별 문제가 없었어요. 위조 신분증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덕분이었죠. 성우 씨가 미리 뇌물을 준 것도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검문소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경비병이 유독 꼼꼼하게 검사하는 거예요. 신분증을 여러 번 들여다보고 우리 얼굴과 대조해보고 심지어 가방까지 뒤지려고 했어요. 그때 소연이에게 미세한 발작 조짐이 나타났어요. 호흡이 가빠지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재빨리 영희 씨가 준 응급약을 꺼내서 소연이에게 먹였어요. 혀 밑에 넣어서 녹이는 약이었거든요. 초 단위로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경비병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영희 씨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딸이 멀미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거죠. 다행히 검문을 무사히 통과했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압록강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너가야 했거든요. 2월 말이었는데도 강물이 완전히 얼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음이 두껍지 않은 곳도 있어서 조심해야 했죠. 서치라이트가 강 위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했어요. 빛이 우리를 비추면 즉시 발각될 테니까요. 성우 씨가 손으로 신호를 보내면 모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들이 정말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성우 씨가 앞서서 길을 인도했어요. 얼음이 약한 부분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했죠. 발소리도 최대한 줄여야 했고 대화는 절대 금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발밑에서 얼음이 살짝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소연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아이도 무서웠을 텐데 소리 하나 내지 않았죠. 철민이는 뒤에서 우리를 지키며 걸었어요. 평소 책상에서만 일하던 남편이 이렇게 용감할 줄 몰랐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맞은편 중국 쪽 경계 초소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어였지만 몇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여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들었죠. 누군가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성우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영희 씨가 제게 속삭였어요. 빨리 가야 한다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속도를 높였지만 소연이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심장에 무리가 가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어요. 그때 소연이가 제 팔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어요. 엄마, 한강 정말 있어. 무서웠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대답했어요. 있어. 곧 보게 될 거야. 그 작은 대화조차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서치라이트가 우리 바로 옆을 지나갈 때는 정말 숨도 쉴 수 없었어요. 소연이의 심전도 알람이 가방에서 아주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 소리가 들킬까봐 가방을 꼭 껴안았죠. 다행히 바람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어요. 철민이는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마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평생 충성해온 체제를 배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음 위를 걸으면서 들리는 소리들이 모두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 우리의 숨소리, 무전기 소리, 그리고 소연이의 심전도 알람음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 요소들이었어요. 중국 쪽 강변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북한 쪽에서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졌어요.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성우 씨가 손짓으로 빨리 뛰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들킬 위험보다 도망가는 게 중요했거든요. 소연이를 업고 뛰기 시작했어요. 철민이와 영희 씨가 양쪽에서 도와줬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경비병들이 우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총소리도 몇 발 들렸지만 다행히 멀어서 맞지 않았어요. 중국 강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중국 공안도 우리를 찾고 있을 테니까요. 성우 씨가 미리 준비해둔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낡은 트럭이었지만 그때만큼 고마운 차는 없었죠. 트럭에 올라타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압록강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하지만 딸을 살릴 수 없었던 곳이었죠.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소연이는 제 품에 안겨서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표정이기도 했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니까요. 저는 소연이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한강을 보러 가는 거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철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선택한 길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한 선택이었죠. 트럭이 중국 내륙으로 향하면서 우리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어요. 성우 씨가 안내한 곳은 국경 근처의 낡은 여관이었어요. 조선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곳도 오래 머물 수는 없었어요.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첫날 밤 소연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압록강을 건너면서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았죠.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영희 씨가 응급약을 주긴 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거든요. 성우 씨 부부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절했는데 점점 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원래 약속했던 금액에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고 했죠. 소연이 치료비, 체류비 연장, 위험 수당까지 온갖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저희가 가진 돈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평양에서 가져온 달러와 중국 돈을 합쳐도 얼마 되지 않았죠. 성호 씨는 돈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가진 정보를 팔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철민이와 저는 심각한 갈등을 겪었어요. 철민이는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다고 하면서 자책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위험에 빠졌다고 처음부터 혼자 남았어야 했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여관에서 창고로, 창고에서 다른 여관으로 계속 옮겨 다녀야 했어요. 중국 공안의 단속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북한에서 이수연 일가를 찾고 있다는 정보가 중국 당국에도 전달된 것 같았어요. 현상금까지 걸렸다는 소문도 들렸죠. 그런데 어느 날 영희 씨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저희를 밀고 하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영희 씨가 그걸 막아준 거예요. 그 사람이 공안에 신고하려고 했을 때 영희 씨가 나서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영희 씨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자신의 딸 사진이었어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죠. 영희 씨가 말했어요. 나도 엄마라서 마음을 안다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영희 씨를 진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호 씨는 달랐어요. 성호 씨의 휴대폰에서 계속 이상한 알림이 울렸거든요. 어떤 추적 앱 같은 게 실행되어 있었어요. 혹시 누군가 우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밤 성호 씨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우연히 봤어요.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몇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돈 이야기, 위치 이야기, 그리고 넘겨준다는 말까지 들렸거든요. 그때 확신했어요. 성호 씨가 우리를 팔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영희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영희 씨도 놀랐어요. 자신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죠. 영희 씨가 제안했어요. 성호 씨 몰래 다른 루트를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했어요. 태국 루트에 대한 정보를 구하던 중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태국에 가면 한국 영사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영사관에만 도착하면 안전하다고 했죠. 거기가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였어요. 소연이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어요. 약도 떨어져 가고 있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밤마다 소연이를 안고 울었어요. 이렇게 고생시키면서까지 탈출한 게 맞는 건지 자책했거든요. 하지만 소연이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어요. 힘들어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한강 정말 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더욱 굳은 결심을 했어요. 꼭 한강을 보여주겠다고, 소연이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다짐했죠. 영희 씨가 태국행 브로커를 소개해줬어요. 이번에는 여성 브로커였어요. 훨씬 더 신뢰할 만해 보였죠. 비용은 더 많이 들었지만 안전성은 보장된다고 했어요. 성호 씨 몰래 계약을 체결했어요. 마지막 밤, 성호 씨가 우리 방에 찾아왔어요.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에 중국 공안과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넘겨주려는 거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날 밤 영희 씨의 도움으로 우리는 몰래 탈출했어요. 성호 씨가 잠든 사이에 짐을 챙겨서 나왔죠. 영희 씨는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도와줬어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여성 브로커를 만났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태국까지 가서 한국 영사관에 도착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소연이를 안고 차에 오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꼭 성공하겠다고 말이에요. 태국으로 가는 여정은 정말 험난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가는 루트였는데 대부분 육로로 이동해야 했거든요.
여성 브로커 김선영 씨가 모든 걸 안내해줬어요. 선영 씨는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었죠. 첫 번째 구간은 하수도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였어요. 중국 국경 도시의 하수도 시설을 이용해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거였죠. 냄새도 고약하고 위험하기도 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소연이가 힘들어했지만 꿋꿋하게 버텨줬어요. 라오스에서는 화물차에 숨어서 이동했어요. 과일 상자들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숨어 있었죠. 몇 시간 동안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소연이의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태국에서도 불법 체류자로 체포될 수 있었거든요. 선영 씨가 방콕의 한 시장으로 안내해줬어요. 사람이 많아서 숨기 쉬운 곳이라고 했죠. 방콕 시장은 정말 복잡했어요.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여러 나라 언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숨어서 며칠을 보냈어요. 선영 씨가 한국 영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했죠. 소연이는 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어요. 맵긴 했지만 맛있다고 했죠. 아이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 저도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선영 씨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한국 영사관에서 우리를 받아주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단, 영사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문제였죠. 태국 경찰의 단속도 있고 다른 위험 요소들도 많았거든요. 마지막 이동은 정말 긴장되었어요. 택시를 타고 영사관으로 향했는데 도중에 검문이 있을까봐 걱정이었어요. 소연이는 제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었고 철민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 영사관 건물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 여정이었거든요. 북한에서 시작해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거였어요. 영사관 입구에서 한국 영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 긴 시간 동안 긴장하고 살았던 터라 안전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힘이 빠져버렸어요. 철민이도 남자가 울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소연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어른들이 기뻐하니까 덩달아 웃고 있었어요. 영사관 의무관이 소연이를 진찰해줬어요.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고 했죠. 한국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USB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한국 의료진에게 꼭 전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USB 안에 든 정보가 소연이 치료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정말 유용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영사관에서는 우리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줬어요. 깨끗한 방과 따뜻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함이 있었어요. 소연이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저도 몇 달 만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방콕의 야경이 한강은 아니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소연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한강을 보러 갈 수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했죠. 소연이는 기뻐하면서 잠들었어요. 철민이와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서로에게 고마워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견뎌낸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영사관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모든 절차를 도와주고 한국 도착 후 필요한 것들도 미리 준비해준다고 했어요. 소연이 치료 계획도 세워주고 저희 가족의 정착 계획도 함께 논의했죠. 며칠 후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북한에서 탈출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중간에 위험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결국 성공한 거였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소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한강을 보러 가는 게 맞냐고요. 소연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덕분에 꿈이 이뤄진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공항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모든 입국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소연이의 치료가 가장 급선무였거든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검사들을 몇 시간 만에 다 끝낼 수 있었어요. 최신 의료 장비들이 정말 놀라웠죠. 의료진들도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복잡한 수술이긴 하지만 한국의 의료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죠. 성공률도 90% 이상이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비용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였어요.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죠. 카드 한 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인포그래픽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USB의 정체도 그때 확실해졌어요. USB 안에는 제가 정리한 북한 생화학 무기 정보가 아니라 한국 의료 프로토콜 비교 분석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북한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점, 치료 방법론 비교, 성공률 분석까지 상세한 데이터였죠. 의료진들이 제 자료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처음 본다고 했거든요. 특히 소연이의 병에 대한 한국 치료법 연구 자료가 실제 수술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요. 파괴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지식을 선택한 과학자로서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연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에 관심을 가진 게 맞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수술 날이 정해졌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외과 의료진이 팀을 이뤘죠. 수술 전 설명을 들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소연이를 마치 자신의 딸처럼 대해주었거든요. 존댓말로 설명해주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어요. 수술 당일 저와 철민이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나 걸리는 큰 수술이라고 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소연이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는 수술 성공이었어요.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했죠.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너무 기뻐서 울음이 나왔거든요. 철민이도 남자가 펑펑 울면서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소연이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한 첫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엄마, 내 심장 조용해. 그동안 불규칙하게 뛰던 심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는 걸 아이 스스로도 느낀 거였어요. 저는 소연이 손을 잡고 또 울었어요. 병원에서의 사후 관리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간호사들이 24시간 교대로 소연이를 돌봐주었고 영양사가 아이에게 맞는 식단을 짜주었어요. 물리치료사도 와서 회복 운동을 도와주었죠.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정부의 보호 프로그램이었어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신변 보호는 물론이고 정착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와서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워주었죠. 주거 지원, 직업 교육, 자녀 교육까지 모든 걸 도와준다고 했어요. 의료진들의 태도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를 환자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해 주었거든요. 모든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죠. 소연이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어요. 수술 후 일주일 만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주일 후에는 병원 복도를 뛰어다닐 정도였어요.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가져온 자료는 병원 연구팀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었어요. 북한 의료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의 비교 분석이 향후 북한 이탈 주민 의료 지원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저도 그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카이스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전문성을 인정해서 생화학 방어 기술이 아니라 의료 대응 기술 연구에 참여해달라고 했죠. 생화학 무기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기술, 그리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철민이도 새로운 일을 찾았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돕는 민간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소연이가 이제 완전히 건강한 아이라고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었어요. 제가 가져온 정보가 북한의 생화학 무기 정보가 아니라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 자료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파괴가 아닌 치유를 선택한 과학자라고 평가해 주었죠. 소연이는 새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빨랐어요. 한국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특히 그림 그리기 실력은 더욱 늘었죠. 이제는 한강 야경뿐만 아니라 서울의 여러 풍경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감사했어요. 진정한 힘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의료진, 공무원, 선생님들 모두가 저희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 주었어요. 그런 존중과 배려가 바로 이 나라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제도와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어우러진 시스템이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소연이와 함께 한강을 보러 가는 날 말이에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퇴원한 지 한 달 후였죠. 소연이가 그토록 그리던 그 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의 반응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와, 정말 있었구나. 책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그렇게 말하면서 눈을 반짝였어요. 저는 소연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압록강과 한강을 비교해보니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압록강은 차가운 얼음물이었고 생존을 위해 건너야 했던 강이었죠. 반면 한강은 따뜻한 불빛이 반짝이는 희망의 강이었어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가 아니라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 같았어요. 소연이는 스케치북을 꺼내서 한강 야경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북한에서 상상으로 그렸던 그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아름다웠어요. 실제로 본 한강의 모습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다고 했죠. 그날 밤 한강 위로 드론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봤어요. 아름다운 야경을 촬영하는 드론이었는데 소연이가 정말 신기해했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거든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드론처럼 우리도 이제 자유로워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재 저는 카이스트에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생화학 방어 기술과 의료 대응 기술을 결합하는 연구죠. 만약 생화학 무기 공격이 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요.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험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의료 프로토콜을 개선하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거든요. 파괴를 위한 지식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지식으로 바뀐 거죠. 철민이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을 안내해주는 일이죠. 특히 아픈 가족이 있는 탈북민들에게는 의료 지원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소연이는 새 학교에서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림 그리기 실력이 뛰어나서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도 받았죠. 북한에서의 경험을 담은 그림도 그렸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언론에도 소개되었어요. 북한 과학자가 딸을 살리기 위해 한국으로 온 이야기였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격려의 메시지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진정한 과학자의 길이었다고 평가해 주었죠.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선택한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진정한 힘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과 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시스템이에요. 의료기술, 사회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어우러진 힘이죠. 소연이와 함께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살리는 연구를 하겠다고, 제 지식과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소연이를 살려준 이 나라에 대한 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한강 위로 떠오르는 드론 촬영 장면을 보면서 저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탈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북한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요. 병든 가족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어서 절망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연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되었어요.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걸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고 밝아요. 친구들과 뛰어놀고 운동도 하고 꿈도 많아졌어요. 장래 희망이 의사라고 해요.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소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던 건 사람을 살리는 기술과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국가의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미는 나라 말이에요. 우리의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이제 저희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받은 만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압록강의 얼음물은 지나갔고 한강의 불빛이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소녀의 심장을 살렸고 제도는 그들의 삶을 품어주었죠. 진정한 힘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과 사람을 존중하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합니다. 그녀의 USB는 무기가 아니라 치유의 설계도였고 그 선택이 미래를 바꿨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더 멀리 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생존의 기록을 가능하게 합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또 다른 가족에게 길이 될 수 있어요. 이 나라의 자부심은 총구가 아니라 손길에서 증명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나라.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납시다.